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새로운 것이 좋다고 다 받아들이면 그걸 정말로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새로운 것과 나의 것을 조화시키는 과정은 매끄럽기만 할까? 오늘 소개할 8세기 일본에서 일어난 10가지 사건들 속에 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701년에 다이호 율령이 제정됩니다. 율령은 행정, 형벌 등에 대한 법 체계를 뜻하는데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율령제를 받아들이고 다듬어서 독자적인 율령을 선포했다는 것은 당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일본만의 국가 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이카 개신부터 시작해 한 세기 동안 진행한 고대 중앙 집권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때 만들어진 중앙의 이관팔성제는 원칙적으로는 1868년 메이지 유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710년에 헤이조쿄를 천도하며 나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이오 율령 제정 이후 국가의 틀이 잡힌 일본은 그 틀에 맞춰 정치를 시행할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모방해 정사각형의 도시를 바둑판처럼 구획하고 중앙에 주작대로를 배치해 신도시를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헤이조쿄는 지금의 나라 북쪽에 있었는데 710년부터 794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바로 나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712년에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를 편찬합니다.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역사서를 편찬하는 주체는 국가, 특히 왕실이었습니다. 의도는 뻔하겠죠. 왕실과 국가의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통치자의 정통성을 확립해 권위를 드높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역대 천황들의 영웅담과 업적, 계보를 정리한 이 책은 기록의 신빙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본사뿐만 아니라 고대 문자체계,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724년에 일본의 동북쪽인 무치에 다가성을 축조합니다. 이 무렵 일본의 동북지역은 에미시라 불리는 종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일본 조정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조정은 단순히 군사를 보내 토벌하는 것을 넘어 아예 성을 쌓고 방책을 설치해 항구적인 지배계획을 세웁니다. 이 군사 프로젝트의 중요한 거점이 바로 무츠 지역의 다가성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둬 일본의 지배 영역은 동북지역으로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727년에 발해 사신이 일본에 도착합니다. 발해와 일본은 처음에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외교를 시작했지만 이후 국제정세가 평화롭게 변하면서 점차 경제적 요인이 주 목적이 되었습니다. 발해는 일본에게 34회, 일본은 발해에게 13회나 사절을 파견할 정도로 양국의 사이가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발해의 담비 가죽이나 호랑이 가죽이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737년에 실권을 잡고 있던 후지와라 씨의 사형제가 모두 사망합니다. 당시 일본의 실권은 후지와라 후이토라는 사람의 4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들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은 8세기 초부터 콜레라로 추정되는 전염병이 돌고 있어 일본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는데 후지와라 씨 사형제도 이를 피할 수 없었지요. 거의 한 달 만에 후지와라 씨 사형제가 모두 전염병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일곱 번째 사건입니다. 752년에 도다이사 대불이 완성됩니다. 도다이사 대불은 높이가 약 16m나 되는 세계 최대의 주조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불을 만들려면 당연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당시 천황이었던 쇼무 천황은 지방 호족들에게 막대한 도움을 받아 도다이사 대불을 제작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지방 호족들의 경제력이 막강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동시에 당시 일본에서 정치와 불교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사건입니다. 764년에 후지와라노 나카마로의 난이 일어납니다. 후지와라노 나카마로는 아까 전염병으로 일족이 사망했던 그 후지와라 씨의 리더였습니다. 이 일족은 이미 한 세기 전부터 다이카 개신, 다이오 율령 등에 참여하며 유교 중심의 중국식 정치개혁에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천황과는 도쿄라는 승려와 가깝게 지내고 불교 세력을 키워나가며 천황과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었죠. 여기에 불안을 느낀 후지와라노 나카마로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반란의 결과로 후지와라 씨가 추진하던 당나라식 정치개혁은 중지됩니다. 아홉 번째 사건입니다. 781년에 간무천왕이 제50대 천왕으로 즉위합니다. 백작의 어머니를 둔 간무천왕은 혼란했던 전국 속의 즉위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군사정부를 통해 동북지역의 에미시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중국식의 율령제를 일본의 현실에 맞게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업적은 수도를 헤이조쿄에서 헤이안쿄로 옮긴 것이지요. 이 업적에 대해선 다음 사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사건입니다. 794년에 수도를 헤이안쿄로 옮기면서 헤이안 시대가 개막합니다. 간무천왕은 불교 세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헤이안쿄라는 새로운 도시를 조성해 수도를 옮기는데 이때부터 1192년에 가마쿠라 막부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400년간을 헤이안 시대라고 부릅니다. 헤이안 시대는 가마쿠라 막부의 탄생과 함께 끝나지만 헤이안쿄는 1869년까지 일본의 공식적인 수도로 기능합니다. 도대체 이 헤이안쿄가 어디냐고요? 바로 지금의 교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세기 일본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흔히 나라 시대라고
천도라고 불리는 일본의 8세기는 나라로의 천도에서 시작해 교토로의 천도로 끝나네요. 거칠게 도식화시키면 유교와 불교 세력이 중국식과 일본식 개혁이 대립하던 시기로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선진 시스템을 수용해 일본에 정착시키며 진통을 겪던 시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